어제 오늘 아주 이것 때문에 일단 난리예요. 박영선, 양정철 발탁. 근데 이게 처음에 TV조선 단독, 네, TV조선. 그다음에 YTN도 단독. 네. 근데 좀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해. 네, 부인을 했죠. 근데 그 뒤로도 아니야, 우리 한 거 맞아라고 또 나와 기사가. 네. 일단 첫 번째 이거 대통령실에서 얘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전날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MBN 매일경제 나갔었는데 8시 방송인데 한 7시 50분쯤 돼서 갑자기 방송국에서 이거를 그 아이템으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좀 알아봐달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이걸 취재를 이제 와가지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것저것 아시는 분 통해서 하니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뭐 다른 뭐 매체가 TV조선, 조선일보, TV조선, YTN 이런 곳은 어느 정도 검증 안 되면 보도 못 하거든요. 상상을 안 한단 말이야.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뭐 저도 대충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면 그런 얘기가 돌고 있으면 보통 청와대 업무 프로토콜상 얘기가 나온 게 맞는 거더라고요. 아니 봐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나오면 그냥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는 했지만 안 하기로 했다가라거나.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는 안 했대. 네. 그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지금 용산이 완전히 지금 기강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강이 무너진 것도 있고 굉장히 저는 미숙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통 저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보통 하게 되면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보통 저희 때는 이제 MB 때 같은 경우는 행정관님들이나 대변인실 행정관님들 아니면 뭐 분들이 이제 기자분들을 만나가지고 기자를 만나서 뭐 새로운 인선을 해야 되는 뭐 자리랑 빈자리 있는 건 다 아니까요. 기자님들도 막 얘기하면서 우연히 뭐 어떤 사람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다가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은 그렇지. 모르고 그럼 기자분들이 먼저 그분의 이름이 쭉 여러 명 나오다가 한 명이 딱 나오면 그 사람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떠보는 거. 그런 식으로 흘리지 이렇게 대놓고 저희 쪽에서 먼저 언론에 주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사실 100% 사고 나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사고잖아. 저는 솔직히 사고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업무 프로토콜상 용산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차라리 만약에 저렇게 갈 것 같으면 언론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뭐 당의 원로 아니면 뭐 보수 쪽 진영의 정치인들인데 은밀하게 이렇게 좀 여론을 떠보는 방식으로 해서 용산이 아니라 당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여론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산에서 용산발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다 용산 출입 기자들 통해서 나갔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안 했다고 하고 이제 대통령실 사실몽이라고 했는데 오늘 기사에 또 윤석열 대통령 측근 라인에서 검토된 건 사실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렇죠. 이러면 완전 혼선이 생기고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용산은 거짓말자가 된다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걱정되는 게 방송에서 저도 막 그때 사실관계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전향적인 태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말이 바뀌어 버리면 옹호해 주는 사람들도 다 같이 바보가 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바보가 되는 건 상관없는데 방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방어가 안 되지. 네, 이렇게 되면 방어가 안 되죠. 아니 이거는 사실 이게 만약에 뭐 저대로 만약에 기용이 된다. 난 뭐 이제는 못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러면은 그냥 문재인 정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죠. 그러니까 근데 한편 뭐 제가 뭐 대통령실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금 원래 보통은 인선을 할 때 저희도 MB 때 보면 MB 때 같은 경우는 인선할 때 사실 제일 많이 봤던 게 기자들이 관심 가지는 거는 출신 지역 어디 보고 그다음 학교 저희 고려대가 특정 학교 뭐 그 출신 지역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느냐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인연인데 뭐 예전에는 뭐 특정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많이 따졌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인선할 때 그런 거 아무것도 고려 못할 것 같아요. 고려 딱 두 가지밖에 못하는 게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납득을 해줄 수 있느냐. 첫 번째 슬프네. 되게 슬픈 얘기죠. 총선을 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무적 능력 없는 사람은 아예 대상 자체, 그러니까 능력과 상관없이 일단 최우선순위 원래 같으면 뭐 정무수석 외에 나머지 자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국정 철학의 기조와 맞는지 그런 거 봐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롯이 정무적 능력 판단이 있는지만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래요. 무대에서 100번 양보해서 박영선 총리 그래 총리 한 자리는 지금 뭐 어떻게든 뭐 지금 약간 화합형으로 저쪽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100번 양보해서
근데 비서실장 양정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지금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어. 잘못한 게 총리랑 비서실장은 전혀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막 거창해 보이지만 비서예요, 그냥. 그냥 대통령 수족이어야 네, 되잖아. 수석. 다들 수석 비서가 뭐 수석 그러는데 수석도 수석 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비서일 뿐이에요. 청와대 네. 직원들 그냥 다 비서예요. 말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사실 비서실장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용산에서 2명을 동시에 인선을 하다 보니까 둘 다 주목받는 거죠. 사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가장 편한 사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했다라는 건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일단 친분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는 보수 입장에서도 거의 최악의 카드고 사실 보수층이 네. 굉장히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반발이. 그게 맞는 게 오히려 박영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이 나왔을 때는 차라리 보수 쪽에서는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워낙 졌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뭐 통과를 네, 해야 되니까.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한덕수 국무총리 계속 연임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해해주던데 대통령실이라는 곳에 보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을 간다는 거에선 굉장히 반발이 세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다루는 그럼. 문서라든 다루는 게 뭐 기밀도 많고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방송 때는 사실 박영선만 얘기하고 양정철 비서실장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살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도 이걸 보고 맨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을 했거든.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리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네. 거기다가 또 김종민 또 뭐 정무 특보 네. 뭐 특임장관 뭐 이것도 있어. 그럼 그냥 뭐 문정부지 뭐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고 이제 막 그게 또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부인한 건 온갖 언론에서도 그렇고 약간 반대 심지어 야당에서까지 엄청나게 반발이 있잖아. 야당이 반발서 네. 보수 떠나 야당 반발에 그럼 최악의 카드 그래서 부인하나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웃겼던 게 제가 뭐 그날 방송에서는 박영선 뭐 국무총리를 후보자로 쓰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돌파 카드고 대통령실이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국정을 운영할 수 뭐 있다. 그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패널 분들이 박영선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분들 입장에서는 박영선이 그렇지. 거기다 지금 완전 친명 체제인데. 네, 친명 체제인데 예전에 친명 대 친문으로 싸우자는 거야? 친명 대 친문으로 싸우자는 거냐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냐 김부겸 얘기 막 그것도 막 초반에 막 네, 나왔었잖아. 그냥 나왔었죠. 그거는 그냥 그러더니 나름대로 그렇다 쳤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나가서 지금 대통령실은 또 안 했다고 우린 검토한 적 없다 그러는데 또 이쪽에서는 계속 했다고 나오지. 네. 라인이 여러 군데서 지금 말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나는 이제 통일된 의사가 못 나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대통령실에 대한 옹호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이 혹시나 고차원적 정치적 노림수를 쓴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혼돈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도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욕을 처먹고 있는데 지금 네. 고차원적이라고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현타가 오네요. 이거 말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논란의 중심은 홍준표예요. 홍준표 대구장 기사 띄워주세요. 네. 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총선 끝날 즈음 비례대표 저기 뭐 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한번 반발하고 막 이럴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네, 화가 많이 났다. 뭐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쭉 많이 나왔거든. 네. 근데 총선 끝나자마자 제일 한동훈 욕을 많이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틀 전에 만나서 4시간 동안 먹고 지금 총리랑 비서실장 인선을 논의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제가 고향이 대구라서 홍준표 시장을 옹호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통령은 이번에 뭐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건 맞지 않습니까? 총선 결과도 코너에 몰렸고 지금 국민의힘 당선자들 분위기를 봐서도 본인한테 결코 우호적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가장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사람을 찾다 보면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면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신한국당 때부터 한 번 또 탈당을 한 번 하셨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지. 보수 정당에 계셨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맞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물론 다 떠나서. 네.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설득이 안 돼. 네, 솔직히 이게 설득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진짜 내부적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뭐가 틀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그거야 뭐 선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화해하면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유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대구 시장이고, 네.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층도 넓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국정을 논의할 수 있다 치는데 하필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을 미친 듯이 저격하는 그 타이밍에 꼭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홍준표 시장을 뭐 좋아하고 싫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조금만 말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걸 좀 순환해서 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저러시는지 솔직히 저는 납득은 안 가긴 해요. 그리고 여전히 홍준표 2018년도 제가 지방선거 때 완전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지방선거 때 홍준표 시장의 막말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홍준표 시장도 약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실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사가 떠가지고 아침에 떠들썩했잖아. 네. 오늘 사실 메인 기사가 이거예요. 그렇죠. 떠들썩했는데 나와서 한 소리 또 했더라고. 또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주군에 대들다 폐쇄자 됐을 뿐 독자 세력 전혀 없어. 이러면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그냥 일반 우리 이제 저는 뭐 어디 당원도 네. 아니고 그냥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씨하고 한편이 돼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나 그렇죠. 이거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패널 분들이나 민주당 신났어요. 저희 공격할 때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에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홍준표 시장이 뭐든 그대로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방어하기 진짜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없죠. 아니 지금 저기 이화영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뭐 이재명이 100%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게 터지면 지금 당 내부가 지금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에서 어쨌든 당에 오래되셨고 좀 원로시지 않잖아요. 원로신데 약간 이런 상황에 좀 자중하시면서 약간 좀 당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쫓아내는 거 말고는 요즘에 아무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준표 지지자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그죠? 그 말 뭐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도라는 게 있지 않느냐. 지금 나가래잖아. 폐쇄자 네. 뭐 하고 거기다 뭐 셀카 놀이에 뭐 그냥 따뜻하게 그냥 한동훈 위원장 고생했다.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말로 정말로. 솔직히 이번 총선 사실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추이랑 해가지고 조선에서 기사 한번 나온 걸 봐도 그때 희석영이랑도 비슷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사실 지지율 약간 국민의힘이 위기가 와서 휘잉 하고 흔들릴 때 다 대통령 발이었거든. 네. 대통령실 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마치 패배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하면 지금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팬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신다고. 네네.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제가 여기 약간 소신 발언을 하자면 마음대로 해.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여론조사 제가 정치 쪽에 있으면서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조금 수치화 개량할 수 있을까 되게 그렇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따고 뭐 그렇게 나름 이렇게 여론조사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 총선 사실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서울신문이랑 인터뷰한 거 있어요. 보면 저희가 엄청 좋았을 때 2월달 기준에 그때도 저는 우리 당이 과반 절대로 못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 뭐 여연에서도 한 130, 네, 뭐 150까지도 얘기했고 뭐 그렇지. 정영한 그분은 170석 얘기하고 막 당에 저 절대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등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완전 거의 네. 무너졌을 때 지금 그거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다들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잠깐 착각의 늪에 빠진 게 여론조사 수치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수치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를 저희가 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고 우리 당은 막 잘하니까 가표집된 상황인데 그게 마치, 완전히 그냥 지지율이 고차가 됐다. 전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정말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잘하신 건 저는 뭐 다른 분들이 막 뭐라 하시는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덕분에 이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라는 네. 표현 쓰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는 뭐 누가 물어보면 소신 발언을 할 거라서 네. 그 생각합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당 어려울 때 와서 당 수습하고 잘 가다가 그때 이제 뭐 사실 대통령실 뭐 지금 뭐 디올백 관련 논란 그 다음에 그 윤통 또 그 KBS랑 인터뷰 그 이후에 뭐 여러 개 있죠. 뭐 황상무 수석부터 이정섭 그 호주 대사 그 다음에 의대 증원 인터뷰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더라고. 본인 다음 대선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그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남은 거는 대선뿐이고 자기 입장에서도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대입을 하자면 경쟁자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만 없다면 본인이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만 없으면 근데 그렇죠. 이게 정치인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 본능 그런 건 확실히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공격에 그래도 이 그 최소한의 금도는 있지 않나?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금 약간 수위를 낮추고 가면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저는요. 홍준표 시장 본인을. 근데 그리고 시점이 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홍준표 시장이 정치적으로 노련하지 않다면 이게 대선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도 해보셨잖아요. 총선 참패 아니고 선거 참패 해보셨잖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당원의 입장에서 정말 좀 안타깝고 지금 이 상황을 솔직히 좀 자중해 주셔야 되는데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나오자마자 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바로 등판하거나 이럴 일은 내가 봐도 없을 것 같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합니다. 나도 진짜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말 그대로 밟아놓는 느낌으로 막 저렇게 하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더 떠밀어서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할까봐도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저도 그거는 정말 반대인 게 지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등판하면 저희 당은 또 다시 총선 책임론을 또 이제 불거져. 물론 백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총선 치고 나서 왜 전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구 특정 저는 사실 대통령의 잘못이라고만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총선은 어쨌든 당이 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는 건데 이걸 마치 특정인 한 명한테 몰아가는 거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패배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생각해요. 당연하죠. 특정인 한 명한테 모는 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정말 분석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2018년도 탄핵부터 시작해 다 그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거 계속 피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외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2018년 지방선거 패배도 뭐 홍준표 시장 만말 때문에 졌다라고 단정만 하는데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는데 그냥 만약에 특정인 한 명한테 몰면 제일 쉬워요 사실. 쟤 때문이야 이게 제일 쉽지. 때문이야. 그럼 제일 빨리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식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잘못됐고 왜 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등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든 싫든 그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근데 뭐 일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그 뭐 메시지 던지는 방식 내는 게 잘못됐다는 부분도 분명히 뭐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조 심판론이 그건 있는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 했기 때문에 안 됐어라고 되는 거죠. 그렇지. 또 나오겠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피커가 한 명밖에 없었냐고는 그렇지. 그게 메인인데 한동훈 혼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가 메인이지. 당의 인재가 없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명밖에 못 되고 목사됐고 염종열처럼 염동석처럼 완전 그냥 9회까지 혼자서 다 던지고 최동원처럼 한국 시리즈 4번 나와가지고 던져가지고 팔 빠지고 그 뒤에 경기도 못 뛰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지금 나오면 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시면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나올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사실 총선 때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간 사람을 저렇게 또 나쁜 놈 만드는 것은 진짜 아니어서 본인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자 우리 오징어 페퍼민트님 추남 유주의 대박 방탄 성형한다고 재판 연기하는 건 아니런지 맨스테이님
그 아까 우리 괴벨스 얘기할 때 그거 관련해서 하신 것 같아요. 레닌 할배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거짓도 자주 말하면 진실이. 내가 근데 요 말이 너무 요즘에 네. 꽂히더라고. 네. 이제 요즘에 민주당이 그런 방식이거든. 그때 네. 예전부터 생각해 보면 계속 그래요. 지금 지금 사람들 까먹어서 그렇지. 그 뭐 후쿠시마 그것도 그렇지. 네. 원전도 그렇지. 우리 맨날 말하는 저 무슨 저 어디야 그 뭐 청담동 술자리도 그렇지. 계속 저렇게 거짓을 자꾸 말하고 옆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자기 지지층 결집하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대통령실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짜증나서 지금 대통령실 관련된 얘기를 지금 막 이렇게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오징어 페퍼미터님 YTN 뉴스 보고 너무 놀라서 아침부터 헛구역질했어요. 저기 아까 박영선 양정철 비서실장선에서 헛구역질했어요. 이러다 윤통이 트라우마가 되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맨스테이님 돌아가는 형세가 여야 모두 한동훈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인기와 능력, 참신성 모두 비교 우위.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어쨌건 총선 결과론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저기서 또 나오면 또 이재명이랑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게 필요하다. 저도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깨연님 45% 찍은 우리는 국민 아니고 55% 보시고 가시는 겁니까?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세게 나오십니다. 김찰리님, 홍준표는 스탠스가 딱 나이 먹은 이준석 같아 보입니다. 또 여기서 이준석 2분의 1표가 나오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징어 페퍼미터님, 지금 4월인데 아직도 내년에 당장 의대 직원 2,000명을 교육을 무시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고집하는 걸 보면서 그분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어제 박영선 양정철 뉴스를 보고는 확신으로 변하고 있는데 홍 시장이 아예 정대라고 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보수분들이에요. 원래.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분들까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얼마나 문제인 거야. 밑에 볼게요. 우리 제르가디스님 오늘 MBS 여론조사 그분 지지율 긍정 27, 부정 64 나왔습니다. 총선 전으로 봤을 때 바뀐 거 1도 없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쭉쭉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국힘은 그저 그분 눈치만 보면 우왕좌왕할 거고 양쪽 지지율 폭망각입니다. 두고 보시오 하셨습니다. 오늘 저 얘기도 좀 할 건데 여론조사 충격적이더라고. 네,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지표가 다 나타나긴 했어요. 그래요? 27%. 네네. 그게 27%저 수치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그러니까 직전 MBS 여론조사를 좀 신뢰할 수 있는 게 보통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할당량, 그러니까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조사하거든요. 그렇죠. 계층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다 못 채워요. 20대 남자, 그러니까 20대를 못 채우거나. 그래서 가중치 주고 가중치 주거든요. 아니면 이제 지역별로 못 채우는 지역이 있어 가중치를 주는데 MBS는 가중치가 거의 없어요. 다 채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100명, 30대 100명이면 100명 다 채웁니다. 30명이면 그거를 뭐 가중치 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보통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보통 이제 20대 100명을 못 채워서 예를 들어서 20대 100명을 해야 된다. 100명을 못 채워서 한 80명 채우고 50명 채우고 뭐 가중치를 주거든요. MBS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름 굉장히 좀 여론조사에 공을 많이, 그러니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돈도 많이 들어요. 저기가 그렇게 하는 거라서 조금 저도 사실 여론조사 볼 때 MBS 걸 좀 약간 유의 있게 보긴 해요. 근데 MBS가 이번에 여론조사 하기 전에 4월 1일 첫째 주에 여론조사하고 깜깜이 기간 동안 여론조사 발표 안 했다가 이번에 했는데 조금 물론 4월 첫째 주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보수가 좀 많이 결집을 했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고 좀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 2개가 있어요. 뭔데? 하나는 보수층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중도와 진보가 너무 많이 늘었고. 그렇지. 두 번째는 좀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우리 댓글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이게 왜 안 좋은 징조냐면 보수층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 진영이 조금 기울어진다는.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진영을 뭐 어떤 분은 보수 3, 진보 3, 뭐 중도 4 아니면 또는 반대로 보수 4, 중도 4, 진보 2 아니면 보수가 4, 중도가 3, 진보가 3 뭐 이렇게. 그렇지. 보수가 항상 우위였었어. 우위거나 동률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동률인 선상이었는데 탄핵 이후로 보수가 3, 뭐 진보가 4, 중도가 3 아니면 보수가 3, 중도가 4, 진보가 3 뭐 이런 식으로 보수랑 진보가 거의 그치. 반대로 기울어졌거든요. 약간 기울어졌지. 그러다가 지방선거 이후로는 이제 확실히 3대 4대 4 보수 3,
중도 4. 네, 뭐 쪽이 뭐 진보 3.5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수가 진보 우위로 진영이 바뀌었어요. 텃밭이. 그러다가 대선 때 예, 이번 대선 때 조금 사실 이재명 덕이 좀 크고 비슷해졌어요. 사실 다시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약간 그런 징조가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아까 그 유심히 봤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 대통령을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가 네. 문제라니까 또 일단. 그게 사실 제일 위급한 그러니까 어쨌건 집행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야 될 행정부 수반이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마저 지금 이렇게 그쵸.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약간의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렇게 선거를 크게 지면 약간 실망감에 의해서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어지거나 지속되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지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수 지지층에서 실망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 잘한 거 없고 뭐 그렇지. 지금 또 개파가 저희가 엄청 쪼개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저는 사실 이번에 방송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종석 같이 저 완전 맞아.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제 저 그래서 야 쟤네들도 이제 너네들 선거 끝나면 끝장날 그렇지. 거다.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윤석이랑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이러더니까 민주당 팬들이 다 한결같이 나도 그거 일사불란하게 보고 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예, 단합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저희는 그게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소신 발언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건 또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지. 조금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번 믿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정말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진짜 그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실이 맞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보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천 둘 했더라고. 김한길 총리. 네. 그 다음에 장제원 비서실장.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그 앞에 한동훈 공격하고 빼고 딱 네, 요것만. 딱. 장지원 비서실장은 저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면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측근. 네, 측근. 왜냐면 대통령이 정말 편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보니까. 아이 뭐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신적으로도 같이 상의도 할 수 있어야 되면서 정치적 동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저 그런 면에서 또 장제원 의원이 나름 다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판에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비서실장을 가게 되면 소신발언 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래? 네 하실 것 같아요.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가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장제원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그렇죠. 장제원은 다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강단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 했었잖아 옛날에. 했었고 그치? 당선이 만약에 지금 거기를 자기가 비서실장 가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마음가짐은 저는 적어도 가서 소신 발언을 할 거라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김한길 총리설 거기는 지금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해주겠어? 그러니까 첫 타자는 대부분 나가리라고 네. 생각하더라고 지금.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의 이 인선 기준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납득할 수 있는 민주당스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아봐 주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람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계속 가셔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다 엄청 욕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박영선, 김한길 다 욕을 많이 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납득 안 되면 답이 없으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을 민주당에서 납득하느냐 그렇죠. 그게 아닌 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쓸 쓸 수 있는 카드는 민주당스러우면서 조금이라도 보수 쪽에 가까운 성향을 띈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결국에는 총선 패배로 인해서 야기된 거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뭐 그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